네, 안녕하십니까. 범일연세내과 이동영 원장입니다. 네, 2월 달이 벌써 다 갔고요. 네, 오늘 벌써 25일이 됐습니다. 마지막 주 화요일 오후 1시에 부산 라이브로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콩팥병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오늘도 네, 점심시간에 항상 여러분들 찾아뵙기 위해서 방송 준비하는데 네, 질문들 많이 올려주시면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그 사이에 오늘 또 처음에 하도록 말씀드릴 내용들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지난 주말에 서울에 신장학회 학술대회가 있어서 다녀왔고요. 제가 지금 현재 대한신장학회의 일반이사를 맡고 있는데 KHP 2033이라는 대한신장학회에서 최근에 정책과제로 열심히 하고 있는 정책과제가 있습니다. KHP 2033은 2033년까지 당뇨병성 콩팥병을 10% 정도 줄이고 또 10년 후에는 집에서 치료를 하는 재택치료의 비율을 33%까지 늘려보자. 현재 추세가 미국에서는 트럼프 1기 정부 때 키드니 헬스 이니셔티브라고 해가지고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콩팥병 환자를 관리를 하고 또 늘어나고 있는 의료비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콩팥병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환자를 관리하고 또 의료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재택 치료를 강조하는 이런 키드니 헬스 이니셔티브라는 일종의 행정명령 또는 법안 뭐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을 트럼프 1기 때부터 하고 있고 아마 재택 치료 비율을 60%까지 늘려보자 뭐 이런 목표를 가지고 지금 현재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2년 전에 KHP 2033이라는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고요. 올해에도 계속 이 프로젝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재택의료학회의 총무이사를 맡고 있는 관계로 저희 신장학회에서도 그런 KHP 2033을 담당하는 특별이사가 됐고요. 그래서 어제 국회에서 그 더불어민주당의 모 의원님 보건복지위원회에 있는 모 의원님과 어제 정책간담회가 있었고요. 저희가 다음 주 3월 7일에 국회의원회관에서 이런 콩팥병 관련 재택 치료를 늘릴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를 할 예정입니다. 네, 3월 7일이고요. 네, 그래서 그런 활동들을 저희 신장학회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시청하시는 환자분들이나 또 일반 시청자분들도 이런 만성콩팥병에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십사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3월 7일이 금요일이고요. 그 다음 주 3월 13일이 목요일인데요. 3월 13일은 매년 둘째 주 목요일에 있는 세계 콩팥의 날입니다. 세계 콩팥의 날은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대동소이한데 콩팥병에 대한 요 인식을 향상시키고 또 콩팥병 발생을 줄이고 또 환자분들한테 올바른 정보를 전해드리기 위해서 매년 국제신장학회와 더불어서 저희가 행사를 하고 있고요. 올해도 역시 지금 저희가 방송하고 있는 이 비욘디에서 대한신장학회가 특별 생방송을 한 4시간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3월 13일 날 목요일이고요. 오후에 4시간 정도 지금 생방송 예정인데 주제는 당신의 콩팥 안녕하십니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올해는 특별히 당신의 콩팥 점수는 몇 점이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콩팥 점수란 무엇이고 콩팥 점수가 몇 점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병원에 가야 되고 또 뭐 어떤 위험이 있느냐 또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느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아마 세계 콩팥의 날 행사를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4시간 생방송 중에서 저도 아마 두 번째 생방송에 출연을 하기 위해서 아마 서울 스튜디오에서 그때는 여러분들 찾아뵐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주에 있는 국회에서 있는 정책 토론회는 아마 제가
KHP 2033 특별이사라 제가 아마 사회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서울 출장이 조금 잦아지고 있습니다. 질문들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 일단은 많이들 들어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제 제가 서울에서 내려왔는데 날씨가 굉장히 춥더라고요. 부산은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서울은 무척 추워서 가가지고 굉장히 고생했던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들 감기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은 현재 기온이 영상 10도입니다. 네, 굉장히 따뜻해졌고요. 지금 서울은 몇 도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서울은 한 6도. 와, 많이 따뜻해졌네요. 어제 굉장히 추웠거든요. 제가 국회 정문에서 국회의원 회관까지 걸어가는 그 한 200~300m가 너무 추워가지고 네, 굉장히 고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서울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들어오셔서 인사해 주셨고요. 소피아님, 식탐 많은 콧물여왕님, 네, 김근란님, 로브샷님은 점심 드셨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네, 보통 방송 전에 식사를 잘 안 합니다. 네, 왜냐하면 뭐 트름할까봐 걱정돼서냐 뭐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냥 속이 비어 있는 게 방송하기가 제일 편해서 잘 안 먹는데 네, 저희 여기 현지 이어 스튜디오에 있는 스태프들이 붕어빵을 줘가지고 붕어빵 2개 먹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나님이 질문을 주셨고요. 신사구체 여과율이 44 정도로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사구체 여과율이 44면 3단계죠. 예, 이거 이제 매번 말씀드리지만 아까도 당신의 콩팥 안녕하십니까가 올해 주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안녕하십니까의 기준이 당신의 콩팥 점수, 예, 신사구체 여과율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크레아틴이라는 수치를 가지고 환산을 합니다. 나이, 성별, 인종, 뭐 이런 크레아틴 수치를 가지고 저희가 환산을 하는데요. 점수는 90점 이상, 항상 손가락 5개를 제가 말씀드리죠. 1단계 90점 이상, 2단계 60에서 90, 3단계 30에서 60, 4단계 15에서 30, 5단계 말기 콩팥병이라는 표현 쓰죠. 15 미만일 때. 요나님이 질문 주신 것처럼 사구체 여과율이 44점이라면 예, 만성 콩팥병 3단계에 도달해 계시는 거고요. 열심히 관리해서 투석하지 않도록 체중을 감량하고 계신다. 네, 아주 좋은 생각이시고요. 설탕 대신 알룰로즈를 먹으라고 하는데 콩팥에 큰 무리를 줄까요? 그렇진 않을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하면 신사구체 여과율 44 정도면 굉장히 심각해서 호전 가능성은 희박한가요? 이렇게 물어봐 주셨는데요. 심각도로 말씀드리면 중간이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요나님한테 정확하게 사실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한다면 일단은 나이와 성별을 좀 알려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당뇨병이나 고혈압 같은 동반된 질환이 있으신지가 제가 굉장히 궁금한데요. 그런 것들을 좀 같이 알려주시면 조금 더 말씀드리기가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일단은 3단계에 지금 계시기 때문에 콩팥 기능은 여기서 좋아질 가능성은 별로 없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항상 드리는데요. 이유는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 때문에 정상인도 40세가 넘으면 1년에 콩팥 기능이 한 1 정도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상적인 수치를 뭐 90점 이상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40세 이상부터는 1씩 천천히 떨어지기 때문에 이 노화는 막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 때문에 콩팥 점수는 떨어지게 되어 있고요. 혹시나 당뇨병이나 고혈압 같은 만성 콩팥병의 위험인자인 동반 질환을 가지고 계신다 그러면 조금 더 빠른 속도로 떨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으로서 가장 좋은 것은 이 44점을 최대한 잘 유지를 해서 말기 콩팥병으로 가지 않도록 잘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뇨병, 고혈압 같은 동반 질환이 없으면 가장 유리할 것 같고요. 둘 중에 뭐가 더 안 좋냐 여쭤보시면 항상 저희가 당뇨병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KHP 2033의 프로젝트의 핵심이 사실은 당뇨병성 콩팥병을 10% 줄이자입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물론 고령 사회로 전환이 되면서도 만성 콩팥병이 많이 늘었지만 당뇨병이 증가되어 있기 때문에 당뇨병이 증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당뇨병성 콩팥병이 지금 굉장히 많이 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뉴스를 보니까 제가 지금 뉴스를 정확하게 워딩을 찾고 있는데 이런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당신은 당뇨로부터 안전하신가요? 30세가 넘으면 40%, 그러니까 30대 이상의 성인의 현재 우리나라 40% 정도가 당뇨 전 단계, 그러니까 당뇨의 소인을 갖게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공복혈당이 126을 넘으면 우리가 이제 진성당뇨, 당뇨병이라고 진단을 하는데 정상 수치는 100 미만입니다. 공복 수치는요. 근데 100에서 125 사이를 우리가 당뇨병 전 단계라는 표현을 저희가 쓰는데요. 이렇게 30세가 넘으면 이 40% 정도가 당뇨병 전 단계에 속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 성인들에게 당뇨병의 리스크가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실제로 말기 콩팥병, 이식이나 투석이 필요한 말기 콩팥병에 이르는 원인 질환의 50%는 당뇨병이라고 저희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당뇨병이 있으시다고 하면 더욱더 타이트하게 관리하실 것을 저희가 권고를 드립니다. 네,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청설모님이 59세 남자시고요. 3년 반 전에 신장 이식 받으셨고 면역억제제 당연히 드실 것 같고요. 타크로벨, 마이랩트, 켈코트, 네, 삼재요법을 전형적인 삼재요법을 사용하고 계시네요. 최근에 고관절이 아파서 스테로이드가 원인일까요? 또 저 같은 환자도 고관절 수술 받을 수 있나요? 예, 이거를 100% 아니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게요. 이게 이제 무혈관성 괴사, AVN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Avascular Necrosis라고 해가지고 고관절 이 머리 부분, 머리 부분, 헤드 부분에 혈류가 잘 안 가면서 이 헤드 부분이 썩는 이런 병을 무혈관성 괴사. 이게 한국말이 더 어렵네요. Avascular Necrosis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스테로이드를 장기 복용하는 것이 위험 인자긴 합니다. 근데 3년 반 정도 됐고요. 켈코트라는 스테로이드는 그나마 이런 스테로이드의 부작용이 좀 적다고 해서 장기 복용하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조금 안전하게 쓰려고 저희가 이런 약을 쓰는데 이런 에이바스큘라 네크로시스가 올 가능성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혹시나 걱정이 되신다 그러면 정형외과에서 물론 사진을 찍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만약에 그런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고관절 수술 받을 수 있나요? 네, 콩팥 기능이 유지가 된다면 충분히 가능하고요. 대신에 이제 본인이 이식받으신 병원에 정형외과가 있길 바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은 이제 이식받는 병원들은 3차 종합병원이기 때문에 대부분 있겠죠. 네. 그래서 수술 전후에 콩팥 기능이 저하될 개연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담당 교수님이랑 잘 상의를 하셔가지고 정형외과에서 수술을 받고 신장내과에서 잘 추적 관찰할 수 있도록 하시면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혈관성 괴사, 에이바스큘라 네크로시스의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을 것 같은데 검사를 정형외과 진료를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정형외과 진료를 받으실 것 같네요. 지금 보셔서는. 근데 3년 반 드셔서 과연 이게 올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듭니다. 안수연님, 신장에 혈관근 지방종. 예. AML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예, 지방종이 있는데 위험한 건가요? 네. 그냥 이건 지방종입니다. 지방이 뭉쳐있는. 네. 근데 이게 어려운 게요. 이게 이제 신세포암, 진짜 우리가 신장암이라고 말씀드리는 이런 신세포암이랑 CT나 초음파에선 구별이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의심이 되신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조영제를 사용한 MRI를 많이 권유를 드립니다. MRI 촬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감별을 위해서요. 만약에 이거가 감별이 돼서 전형적인 이 혈관 지방종으로 진단이 되셨다 그러면 이거의 예후는 악성으로 바뀌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세포암, 그러니까 신장암과 감별이 좀 어렵기 때문에 MRI 검사를 보통 권고를 해드립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정아 님이 콩팥병 환우들을 위해서 애쓰고 계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한신장학회에도 조금 더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설모님은 지금 크레아틴 수치가 0.89면 정상적으로 잘 유지가 되시고 있으니까 수술 받는 데는 큰 무리는 없으실 걸로 판단이 되네요.
한성수 A님, 원장님 크레아티닌이 1에서 2년 후 검사 시 0.8, 이번 검사 0.76인데 63세시고요. 성함으로 봐서는 남자분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당화혈색소가 8.0, 약 안 먹고 식사 조절로 현재 4년 동안 5.8에서 6% 유지하고 있는데 크레아틴 변화는 어떻게 되는지요? 지금 정상적으로 유지를 잘 하고 계시니까요. 이대로 관리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화혈색소는 6.5% 미만으로 유지하시는 것을 권고를 하고요. 혈압이 되게 중요한데요. 혈압은 이 당뇨병성 콩팥병은 미세혈관 합병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미세혈관들의 집합체이기 때문에 콩팥이, 그래서 혈당도 중요하지만 혈압도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혈관에. 그래서 수축기 혈압, 그러니까 우리가 혈압을 뭐 120에 80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수축기 혈압은 위의 혈압을 얘기합니다. 120에 80이면 120을 우리가 수축기 혈압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위의 혈압을 130 미만으로 유지하는 것을 권유를 해드립니다. 지금 현재까지의 컨센서스는 130에 80 미만을 유지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특별히 저희 신장학회에서는 할 수만 있다면 120에 80 완전 정상혈압까지 낮추는 것이 조금 더 심장에 더 도움이 된다. 콩팥 말고요. 심장, 하트요. 심장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당화혈색소는 6.5% 미만, 할 수만 있다면 혈압은 120에 80 미만으로 유지하면 이런 콩팥 합병증이 오는 것을 예방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혈압을 꼭 주의해서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의 크레아틴 수치는 계속 정상으로 유지가 되시고 있고요. 또 하나 빼먹지 마셔야 될 게 소변 검사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네, 알부민뇨, 그러니까 단백뇨가 나오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뭐 혈압이 오르고 크레아틴 수치가 오르기 전에 이런 단백뇨가 나오기 시작한다면 이미 당뇨병, 콩팥병이 시작이 됐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조금 더 센시티브하게 우리가 진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소변 검사를 잊지 않고 피검사와 같이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혹시 소변 검사 하셨는데 단백뇨가 있으신지 없으신지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3월 달에 있는 세계 콩팥의 날 때 아마 그 요 검사 스틱을 회원병원을 통해서 나눠드리는 그런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소변을 컵에다가 보신 다음에 간단하게 요 스틱을 담그시면 단백뇨가 있네 없네가 색깔 변화를 통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고위험군인 당뇨병 환자분들이나 고혈압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받아가셔서 한번 집에서 검사해 보시면 또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정경희 님이 고혈압 환자신데요. 질문이 요 밑에 있군요. 콩팥병 조심해야 하나요? 예, 그렇죠. 예,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마 그게 지난주죠? 지난주인가요? 우리 대한신장학회의 유튜브 내신장의 콩팥 이번 달 주제가 고혈압과 콩팥병이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서울성모병원의 이한비 교수님이 찍어주신 영상이 대한신장학회의 공식 유튜브 내신장의 콩팥에 올라가 있는데, 거기 보시면 고혈압과 콩팥병이 어떤 연관이 있느냐가 잘 설명을 해주셨고, 이거를 이제 고혈압 환자들 중에서 이 콩팥병이 오는 걸 방지하고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여야 하는가가 또 자세히 잘 나와 있습니다. 아마 효초도 올라갔고요. 효초 올라갔나요, 지금? 예, 효초 올라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아마 다음 주에 또 뭐 내일 롱폼이 또 올라갈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렇게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만성콩팥병을 5단계로 나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5단계 말기 콩팥병에 이르는 원인 질환의 50%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앞에서 강조한 당뇨병입니다. 그 다음에 20% 두 번째를 차지하는 것이 고혈압입니다. 네, 고혈압이거든요. 네, 그래서 고혈압 환자분들은 특별히 이런 콩팥 기능의 변화를 유심히 보셔야 되고요. 그 변화를 보기 위해서는 무슨 검사를 할 거냐? 피검사와 소변검사. 앞이랑 또 중복되는 부분인데요. 소변검사는 마찬가지입니다. 고혈압 환자들도 단백뇨가 생기기 시작한다면 고혈압성 신장병, 고혈압성 콩팥병이 온다는 사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관리를 잘 하셔야 되고요. 이럴 때 혈압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당뇨병과는 조금 틀립니다. 당뇨병은 120에 80까지 낮추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지만 고혈압성 콩팥병에서는 130에 80으로 충분하다는 데이터가 다수입니다. 그래서 130에 80 정도로 꾸준히 유지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민구 님이 생체 이식 2달 반 되셨고요. 생체 이식이라 하면 이제 뇌사자한테 받는 게 아니고 본인들의 직계 가족, 부모님, 형제 또는 부모, 자식, 여기만 딱 허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굉장히 가족들이 화목하시고, 만약 부부라 그러면 굉장히 금슬이 좋은 부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굉장히 이 큰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장기 공여라는 것은. 어쨌든 감사하게도 이분은 생체 이식으로 콩팥을 받으셨고요. 2달 반 되셨는데 크레아틴 수치가 2.4에서 0.83까지 정상으로 떨어지셨고요. 아주 좋으시네요. 지금 데이터가. 네. 사구체 요가율이 지금 현재 0.83이면 아마 60보다는 훨씬 더 올라갈 것 같은데, 나이를 안 적어 주셔가지고 계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요. 하여튼 유지 잘 하고 계십니다. 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면역 억제제를 유지를 하셔야 되는데, 면역 억제제가 제가 흔히 말씀드리는 게 이제 양날의 검이거든요. 양날의 검이에요. 그래서 좋은 점도 있지만 면역 억제제 자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또 부작용들이 있기 때문에 아주 혈중 농도를 잘 유지해서 필요한 정말 적절한 농도의 용량의 약을 쓰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식은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은 후에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이 콩팥병에 이식까지 이르렀던, 그러니까 이식을 받았다는 것은 말기 콩팥병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식을 받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말기 콩팥병에 이르게 만들었던 원인 질환이 뭐냐에 따라서도 이식의 예후가 많이 갈리는데, 저희는 이제 가장 큰 부류로 2개를 나누는 것은 역시 당뇨병입니다. 당뇨병이 없으신 생체 이식을 받으신 분들이 확실히 이식 생존율이 훨씬 높고요.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물론 이식이 가장 좋지만, 알고 계신 것처럼 이식을 받는다는 것은 콩팥만 새 걸로 바꾸는 거지 당뇨병이 완치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새로 이식받은 콩팥이 역시 당뇨병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기능이 똑같이 떨어질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더욱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강민구님은 지금 현재 아주 좋은 코스를 밟고 계신 것 같습니다. 2달 반밖에 안 되셨으니까 아직도 면역 억제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조정하면서 이제 일상생활을 하고 계실 텐데, 굉장히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사람 많은 곳에는 반드시 마스크 쓰고 다니셔야 됩니다. 엔젤님, 네, 오래간만에 들어와 주셨네요. 안녕하십니까. 네. 아까 그 질문 주셨던 한성수 A님이 3개월마다 피검사, 소변검사 잘 하고 계시고, 단백뇨는 없으시고요. 혈압은 120대. 네, 그러면 모든 이 조건이 충족이 잘 되시고 있으니까 지금처럼 관리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엔젤님이 85세 여성이시고요. 방광염이 한 달 만에 또 생겼습니다. 자주 생기네요. 이번엔 오일항생제를 드셨는데 며칠 뒤에 또 증상이 있어서 또 약을 드렸는데 일주일 만에 걸린 건 재발인가요? 방광염량 5일 이상도 복용하나요? 방광 내시경을 해봐야 할까요? 소변검사하면 균이 많다. 암이 있어도 균이 많이 나오네요. 거꾸로 순서대로 답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암이 있어도 균이 많이 나오냐? 그렇진 않을 것 같고요. 소변검사에서 균이 많으면 이분 같은 경우는 방광 내시경보다는 이 방광 기능 검사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광의 어떤 수축 기능이나 이런 데 문제가 있으면서 자꾸 소변이 저류가 되고 반복적으로 이렇게 균 감염이 되시는 거니까요. 오일을 충분히 드셨는데도 이게 다시 걸린다는 거는 재발로 보는 게 맞고요. 약을 드시는 동안에도 증상의 호전이 전혀 없이 완치가 안 되는 거는 이제 재발이기보다는 지금 쓰고 있는 항생제에 내성이 생길 가능성이 높으니까 항생제를 바꾸는 게 맞는데, 약을 쓰고 완치가 됐다가 다시 재발을 하면 기존의 항생제를 다시 쓰는 경우가 더 많죠. 네. 가장 정확하게 보는 거는 방광내시경보다는 저 같으면 요 검사를 해볼 것 같아요.
예, 요 검사를 해보고 또 요 소변 배양 검사를 세균 배양 검사를 해가지고 지금 쓰는 항생제가 과연 이 지금 현재 문제가 방광염을 일으키는 균주에 잘 듣는지 센시티브한지 이런 것들을 보는 소변 배양 검사를 좀 해보면 좋은데 배양 검사는 보통은 3, 4일 길게는 일주일까지도 기다려서 보기 때문에 물론 안 자라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항생제를 먼저 쓰고 보통은 균 검사를 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어가지고 균이 안 자라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반복적으로 생기는 경우라 그러면 아마 소변 균 배양 검사에서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검사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메폴민이 왜 조영제 쓰는 검사에서 안 좋은가요? 메폴민이 조영제 쓰는 검사에서 안 좋다. 이런 직접적인 데이터를 본 적은 저는 없는 것 같은데 단지 그런 거는 있죠. 조영제를 쓰는 검사를 해서는 안 되시는 분들이 이제 진행된 만성콩팥병 환자, 4기 이상의 만성콩팥병 환자들은 굉장히 주의해서 조영제를 써라.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꼭 조영제가 필요한 검사가 뭐가 있냐면 암 진단을 위한 CT나 MRI, 또 관상동맥 질환을 진단하고 치료하기 위한 관상동맥 조영술에 사용하는 조영제, 인터벤션이라고 하는데요. 인터벤션 시술을 위해서 사용하는 이런 조영제 같은 경우에는 안 하실 수가 없는 필수 검사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전후로 수액을 많이 드리고 여러 가지 전처치를 해가지고 좀 콩팥이 망가지더라도 일단은 생명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리스크를 감수하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분들은 이제 보통은 만성 콩팥병 4단계 이상의 진행된 콩팥병 환자들에게 그렇게 주의를 해서 검사를 진행하는데 또한 이렇게 진행된 만성 콩팥병 환자한테는 메폴민을 쓸 수가 없어요. 몸이 산성으로 바뀌는 문제가 대사성 한증이 일어나기 때문에 4기 이상 환자들한테는 오히려 메폴민을 쓰면 콩팥 기능이 더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조금 믹스업이 된 게 아닌가 싶긴 한데 메폴민이 조영제 쓰는 검사에서 안 좋다는 데이터를 제가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메폴민이 항산화 작용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직접적으로 보면 나쁘진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요건 제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마 이게 직접적인 관계는 아닐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김금란님이 5개월 전 방광염 심하게 앓으신 다음에 쌀뜨물 색깔의 거품이 계속 나오는데 주치의는 갈 때마다 아무 말 안 해주시고 5개월 동안 어지럼증으로 일생생활이 불가능한데 주치의는 콩팥 외에 다른 질문을 하지 말라 하시네요. 아이고, 네. 질문 자체를 귀찮아 하시는데 병원 옮겨보라는 지인의 말을 들어야 하는지요. 정말 어지럼증으로 힘이 듭니다. 아직도 이런 선생님들이 계실까요? 병원에. 아니면 최근에 이제 의정 사태가 거의 1년을 넘어가면서 대학 교수님들이 이제 진짜 정신적으로, 체력적으로 진짜 한계 상황에 다다르셨거든요. 전날 당직을 쓰고 다음날 수술도 하고 외래도 보고 또 당직을 쓰고 이런 악순환이 지금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지 않았던 교수님들도 지금 그렇게 바뀌어 가시는 것 같고 뵐 때마다 항상 이제 점점 얼굴이 지쳐 가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경우가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두 가지를 좀 분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지럼증은 저는 이비인후과를 한번 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은 양성 어지럼증의 대부분은 귀 속에 있는 달팽이관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전정 신경 기능 검사라는 거를 해보시는 거를 저희가 권유를 해드리고요. 나이가 57, 나이를 지금 얘기 안 해주셨는데, 뭐 65세 이상의 노인분이 아니시라 그러면 이비인후과를 먼저 보시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마 소변검사에서 특별한 이상이 없으니까 그러셨던 것 같은데 원하시면 요거는 주치의를 바꿔보시는 거를 권유를 해드리고 싶고 굳이 3차 병원을 가실 필요 없이 2차 병원이나 동네 병원에서도 충분히 소변검사를 하실 수 있으니 그거는 원하시면 병원 옮기시는 것도 좋은 옵션이 될 것 같고요. 어지럼증은 이비인후과 진료를 먼저 보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이비인후과 한번 봐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역시 큰 병원 가실 필요 없고요. 동네 병원 이비인후과에서도 충분히 검사가 가능합니다. 이성숙 님이 57세 여성이시고요. 22년에 크레아틴 0.7에 사구 체오과율이 77이고요. 암 의심? 이게 저건가요? 콩팥에 있는 0.7mm짜리 뭐가 있었나 봐요. 근데 23년도에 1.1mm.
저게 진짜 미리가 맞을까요? 0.7mm면 초음파나 이런 데서 안 잡힐 것 같은데 센티미터를 잘못 쓰신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1.1cm 그러면 조금 이해가 가는데 하여튼 석회화가 돼 있고 사구체혈과의 정상 그 다음에 24년도에도 사이즈 변화는 크게 없고 네. 혈압혈당 정상이시고 사구체혈과의 정상이시고요. 골다공증은 있으시고 현재 혈압약 안 먹는데 정상으로 유지하고 있고 단백뇨 없고 골다공증은 1년에 2번 주사 맞고 잘 치료하시네요. 콩팥 석회화에서는 칼슘 영양제품 먹어도 될까요? 네, 그거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콩팥은 어떻게 관리할까요? 지금 사실은 이게 암 의심이라고 하지만 사이즈가 밀리미터가 맞다 그러면 사실은 거의 무시해도 될 정도의 크기이기 때문에 그런 걱정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석회화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암이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6개월에 한 번 또는 1년에 한 번씩 하시고 계신 검사 보통은 CT를 찍으실지 초음파를 하실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검사를 계속 반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로브샷님이 탄산음료 많이 마시면 콩팥에 돌이 생긴다는데 탄산수도 똑같은가요? 아 이게요 제가 사실은 오늘 지난 주말에 이제 대한신장학회 보드리뷰 코스에 갔다가 의정부일지병원의 이성우 교수님이 아주 재밌는 강의를 해주셨는데 네 이게 이제 보통은 신장결석은 비뇨의학과 선생님들이 많이 보시는데 이제 저희 신장내과에서도 왕왕 보고 비뇨의학과로 전과하는 경우가 많아요. 컨설트를 내거나. 근데 이제 저희 같이 이제 비뇨의학과가 아닌 클리니션들이 알아야 될 내용 뭐 이래가지고 많이 주셨는데 칼슘을 많이 먹으면 돌이 진짜 잘 생기느냐, 뭐 물을 많이 마시면 결석 예방이 되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재밌는 명제들을 많이 던져주셨는데 칼슘을 많이 먹으면 돌이 잘 생기느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요. 물을 많이 마시는 게 결석 예방이 되느냐는 맞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탄산음료를 많이 마신다는 거가 탄산음료에는 이제 여러 가지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요. 인도 들어있고요. 칼슘도 들어있나? 그건 잘 모르겠는데 있기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탄산수도 똑같은가요? 근데 탄산수에는 탄산음료와 다른 이런 첨가물이 없기 때문에 저라면 그냥 물이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로 물을 많이 드시면 돌이 좀 덜 생긴다고 하니까 오히려 이거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탄산음료는 칼슘이 많이 들어있는지 아닌지를 조금 가려가면서 드시면 어떨까 싶고요. 만성콩팥병이 있으신 분들은 탄산음료는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진행된 4기 이상의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탄산음료에는 인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특히나 뼈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콩팥병 환자들이시라면 주의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작은 아빠님이 최근 비타민 메가도즈가 유행하고 있는데 야 메가도즈 얘기 나온 지는 한 몇 년 됐어요 사실은. 네, 어떤 교수님은 비타민 복용이 좋다고도 하고 어떤 분들은 나쁘다고 하는데 어떤가요?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과량 복용은 안 좋아요. 과유불급입니다. 많이 드시는 건 별로 좋지 않아요. 그냥 적정량을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메가도즈가 반드시 건강에 좋다는 데이터가 이제 기능의학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이 주장을 하시는데 이게 콩팥병에 있어서 비타민을 많이 먹는 게 과연 도움이 되느냐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좀 있죠. 네, 단계에 따라서도 틀릴 것 같고 단지 뭐 이런 건 있습니다. 제가 주로 보는 혈액투석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지금 드시는 비타민들 보면 안 되잖아요. 근데 혈액투석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비타민을 보험으로 쓸 수 있습니다. 어떤 비타민이냐? 수용성 비타민이죠. B, C. 네. B, C 같은 대표적인 수용성 비타민을 먹는 약으로 공급을 해드립니다. 왜냐하면 혈액투석을 하는 동안에 이런 B, C 수용성 비타민들이 몸 밖으로 빠져나갈 개연성이 많기 때문에 비타민 보충을 위해서는 저희가 하루에 하나씩 이런 비타민 복합제제를 씁니다. 네. 아마 처음 들으시는 분들 많으실 건데 보험이 되는 비타민 약이 특수한 경우에 있다.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좀 도움이 되겠지만 이렇게 메가도즈를 정상인 분들이 뭐 드셔서 큰 탈이 날 것 같지는 않은데 이게 큰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좀 있고 뭐든지 과량으로 드시는 건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근남님이 다시 올려주셨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지럼증 원인을 찾아 어디로 가나요? 이비인후과 진료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비인후과 진료요. 네.
엔젤님이 방광염이 자꾸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잔뇨량이 많아서 그럴까요? 배양검사 개인병원에서도 하나요? 작년부터 너무 자주 걸려요. 배양검사 개인병원에서 할 수 있습니다. 결과가 시간이 며칠 걸려서 그렇지 할 수 있고요. 잔뇨량이 많거나 아니면 방광의 수축 기능이라든지 아니면 방광에서 역류를 한다든지 이런 기능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참 어려운 게 여성분들은 방광염이 자주 생기면 산부인과를 많이 가셔요. 근데 비뇨기과 잘 안 가시는 이유가 비뇨의학과라고 하면, 그러니까 옛날에 비뇨기과라고 했잖아요. 그 이유가 이제 비뇨기과 하면 왠지 남성 중심의, 그러니까 남자들의 산부인과 같다는 그런 인식들이 많았는데 사실은 비뇨기과에 여자 선생님들도 많으시고요. 소아비뇨도 있고 여성비뇨기과, 여성비뇨도 있고 다 그 서브 스페셜티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비뇨의학과로 바꾼 이유가 그렇게 해서 소아라든지 여성분들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여전히 비뇨의학과 선생님들이 남자 선생님들이 많으시니까 여성 환자들이 쉽게 다가가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우에는 기능검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뇨의학과를 좀 보시는 거를 권유를 많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은님이 20년 가까이 고혈압약 드시는 어머님이 단골내과에서 혈뇨가 의심된다. 큰 병원에 가서 검사해라 했는데 다음날 진료 예약을 했습니다. 비뇨기과에서 방광 깨끗하다고 하셨는데 또 혈뇨가 나온다니 걱정이 됩니다. 네, 혈뇨는 나왔다 안 나왔다 합니다. 네, 그 단백뇨가 있느냐 없느냐가 사실 더 중요한데 단백뇨 언급을 안 해주신 거 보니까 혈뇨 단독인 것 같고요. 비뇨기과에서 방광이 괜찮다는 얘기는 돌이 있다거나 방광암이 있다거나 이런 악성 종양은 일단 배제가 된 거니까 구조적인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혈뇨를 우리가 현미경적 혈뇨 또는 눈에 보이는 혈뇨는 아니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뻘건 소변이 나오는데 이렇게 여유 있으신 분들 사실 별로 없거든요. 현미경적 혈뇨라 그러면 그냥 검사를 좀 해보시다가 예를 들어서 뭐 방광염이 심하거나 이럴 때도 혈뇨 나오는 경우가 있고 지금 이제 어머님 같은 경우는 폐경이 되셨을 거라고 보이는데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맨스 기간에도 혈뇨가 같이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거는 단백뇨가 없다면 그렇게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신장에는 오메가3가 필수냐, 요즘에 오메가3 안 드시고 계셔서 그런지 혈뇨가 나오는 거 아니냐 그러시는데 오메가3와는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신장에 이게 필수냐 뭐 이런 게 사실은 언제 나왔던 얘기냐면 만성 사구체 신염 중에서 우리나라의 대부분 조직 검사를 해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조직형이 IgA 신증이라는 건데요. 옛날에 특별한 약들이 없었을 때 IgA 신증에서 오메가3가 도움이 좀 될 거라는 데이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지난 주말에 역시 보드리뷰 코스에 가보니까 최근 직연은 오메가3도 효과 별로 없고요. IgA는 요새 나오는 IgA 신증은 요새 나오는 신약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너무나 고가 약이고 1년에 뭐 1,000만 원씩 든다는 약들도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떻게 될지 계속 지금 심평원이랑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IgA 신증도 요새는 이런 일반적인 방법들 말고 IgA 신증만 타겟으로 하는 신약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다. 미국에서는 이미 상용화가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아직 급여 기준 때문에 못 들어오고 있는 것 같다. 조만간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그 소식도 나중에 확정이 되면 전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라영님이 남편이 67세시고 1년 전에 콩팥병 3기 진단 받으셨대요. 4개월마다 혈액검사 하시고 1년에 3번 하시네요. 잘 유지하고 있다. 칼륨 조절 등 음식에 신경을 많이 썼는데 힘들어요. 많이 가려야 하는지요? 아니요. 3기까지는 괜찮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4기부터입니다. 30점 미만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칼륨 조절, 인 조절 좀 하셔야 되고요. 지금은 골고루 잘 드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엔젤님이 메폴민 복용 중이라고 하니까 복부 CT 찍기 2일 전에 중단하고 찍기 전에 2일 중단하고 물을 많이 먹으라 하더라고요. 쓰는 조영제와 어떤 인터액션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모양이네요. 네, 이 부분은 제가 한번 데이터를 좀 찾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네. 미츠님이 만 38세시고 국가건강검진에서 첫 소변에 단백뇨 소견이 있어서 분당 S대, 누구나 다 아는 분당 S대 병원에서 몇 차례 검사를 이상 없다 들으셨는데 다이어트를 권하셨습니다.
다이어트 하고 나면 단백뇨 이슈도 잊어도 될까요? 네, 그럴 가능성 높아 보이네요. 네, 이렇게 해서 예, 비만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체중 조절을 잘 하시고 나면 단백뇨는 없어지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왕왕. 네, 그래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이 체중 조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디귿디귿님, 덜덜이라고 읽어야 되나? 네, 30대 남자시고요. 다치고 당일 병원에서 발가락 쪽 신경이 끊어져서 병원 입원차 피검사를 했는데 토탈 프로테인 7.9에 알부민 4.9, 네, 간 수치가 14고요. 토탈 빌리루빈 괜찮고 크레아틴 괜찮고요. 혈당 괜찮고 콜레스테롤도 180. 공복치고 약간 높네요. 네. 약 진통제 먹고는 크레아틴 1.2까지 올랐던 걸로 알아요. 근데 약은 일시적인 거라 막 걱정까지는 안 되는데요. 콩팥병에 대해 느낌이 좀 안 좋습니다. 이게 이제 급성 콩팥병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소염제를 드시게 되면 일시적으로 올랐다가 치료가 잘 끝나면 정상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젊고 다른 지병이 없으시니까 그냥 지금 치료 잘 받으시고 콩팥에 영향을 주는 소염제나 항생제를 좀 피하시면 나중에는 그냥 정상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일단 지금 지병 치료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경희 님이 주치의가 에너지 드링크 마실 경우에 혈압 환자들 안 좋다는데 맞나요? 예, 에너지 드링크 특히 박땡땡 뭐 이런 것들 카페인이 많이 들어있잖아요. 카페인은 과량 복용하면 일시적으로 혈압을 올리는 그런 작용을 하기 때문에 고혈압 환자들에게는 조금 위험하다. 특히나 바카스 맛있다고 막 2병, 3병 드시는 분들 있는데 네, 그런 경우는 조금 리스키할 것 같습니다. 커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과도한 카페인 섭취는 그렇게 권장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리사님이 82세 아버지가 오래전에 심장 스텐트 시술을 하셨고 고혈압 있으시고요. 심장과 콩팥 기능이 많이 떨어지셔가지고 심장내과 선생님이 이제 투석 준비하라고 하시는데 아버님은 당연히 안 하고 싶어 하실 것 같고요. 투석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인지요. 귀가 안 들리시니까 병원 다니는 게 여러모로 힘들고 거동도 불편하셔서 투석을 겁내하시네요. 참으로 어려운 케이스죠. 사실 이제 콩팥이 망가지는 원인이 뭐 우리가 당뇨도 말씀드리고 고혈압도 말씀드리고 하지만 심장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콩팥 기능도 같이 떨어져요. 결과적으로는 심장이 간이나 뇌처럼 혈관이 풍부한 기관이기 때문에 심장에서 적절하게 펌프질을 못 해주게 되면 콩팥 기능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피가 덜 가니까요. 네, 허혈 증상이 생기잖아요. 심장도 망가지고 그래서 콩팥도 망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장하고 콩팥은 그냥 한 세트로 묶어서 보는 경우가 저희가 요새는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경우에 지금 이제 아마 15 미만의 말기 콩팥병 진단을 받고 투석 전 단계에 이미 이르신 것 같은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투석을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는, 말씀드린 것처럼 콩팥 기능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네, 지금 좋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 같고요. 이런 경우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콩팥 이식,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 이렇게 셋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82세심을 고려를 하면 아마 생체 콩팥 이식은 가족분들이 주시지 않는 이상은 어려울 것이고, 그것도 심장 기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새 콩팥을 심는다고 해서 심장 기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심은 콩팥이 굉장히 빨리 망가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식을 처음에 권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심장 기능이 떨어져 있으면 사실은 혈액투석보다는 복막투석을 권유를 하는 경우가 저희가 많습니다. 교과서적으로는 그런데요. 문제는 아버님이 혼자 계시는 데다가 거동이 힘드시고 그렇기 때문에 혈액투석 하시러 일주일에 3번 나오시는 게 매우 힘드시겠죠. 그래서 복막투석 같은 재택투석 방법을 쓰시는 게 물론 좋겠지만, 문제는 아버님이 하루에 최소 1번 내지는 많게는 4번까지 이런 복막투석액을 연결하는 트랜스퍼 셋이라 그러는데, 이런 것들을 연결을 하고 열었다 잠궜다가 뭐 아니면 밤에 자동 복막투석 기계와 연결하고 이런 것들을 본인이 혼자 하셔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하시다가 조금만 삐끗해도 손에 있는 균들이 묻어 들어가가지고 복막염이 생긴다든지 트랜스퍼 셋이 오염이 된다든지 출구 감염이 생긴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또 왕왕 있기 때문에 이게 참 어렵고요. 어르신들한테 이런 것들을 교육하는 것도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결국은 투석 치료를 준비를 하시는 건 맞고요. 할 수만 있다 그러면 복막투석도 좋은 대안이 되겠지만 이게 참
아버님이 혼자 이런 걸 하실 수 있겠냐는 걸 봤을 때 굉장히 좀 쉽지가 않을 것 같다. 또한 거동도 힘드시겠지만 이게 눈이 안 보이시면 이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라 그러면 결국은 혈액투석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혈액투석은 일주일에 3번씩 꼬박꼬박 병원에 가셔야 하니까 보호자분들이 왔다 갔다를 또 도와주셔야 되는 이런 또 애로사항이 생긴다. 그래서 참 이게 딱한 사정을 가지고 계신 환자분들이 사실 대부분입니다. 저희 병원에도 오시는 분들이 이런 분들이 꽤 많으시죠. 그리고 귀가 또 잘 안 들리시니까 교육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복막투석 교육이라는 게 최소 한 며칠 정도의 교육을 또 받으셔야 되는데 귀가 잘 안 들리신다 그러면 그거 역시 쉽지가 않을 것 같고요. 참 어렵네요, 이런 경우가. 지금 다니시는 병원 선생님이랑 잘 상의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결론적으로는 투석을 피하시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좀 안타까운 말씀을 좀 드리게 됐습니다. 김금란님이 콩팥병 1기신데 고함량 종합 영양제 먹어도 되나요? 네, 임팩타민입니다. 드십시오. 괜찮습니다. 네, 콩팥 기능 정상이라서요. 네. 이성숙님, 예, 제 말이 맞죠. 네, 밀리미터는, 네, 0.7mm를 CT나 초음파에서 이 메저라 그래서 잴 수가 없어요. 그 눈에도 안 보이는 수치인데 어떻게 그걸 잽니까? 네. 지금 2cm 정도 되면 작은 건 아니네요. 그래서 더 커지는지 잘 보시고 그 변화를 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최소 1년에 한 번, 가능하다 하면 6개월에 한 번 정도 초음파나 CT 지금 하시는 검사를 반복하시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장님, 엔젤님이 여성 방광내시경 많이 힘든가요? 남자보단 낫습니다. 하지만 불편하긴 하죠. 예, 방광 쪽에 뻐근하고 불편감이 있어서 남성분들은 진짜 힘들어요. 네, 그 요로가 좁기 때문에. 근데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로가 넓고 요로 자체가 짧고 요관이 두텁기 때문에 남자들보다 훨씬 낫습니다. 네, 하지만 조금 불편한 검사인 거 맞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반복적인 방광염이 있을 때는 비뇨의학과에서 꼭 한번 해보시라고 아마 권유를 드릴 것 같으니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새 방광내시경 할 때 아마 그 수면 내시경 할 때처럼 그렇게 약을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약간 진정제 같은 걸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뇨의학과 선생님이랑 상의를 꼭 해보시기를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3분 남았네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갑니다. 베제크님이 아몬드 가루 많이 먹으면 신장 기능이 나빠진다는데 사실인지 궁금해요. 네, 금시초문입니다. 네, 대신에 콩팥병이 진행된 환자가 역으로 아몬드 가루를 많이 드시면 인수치가 올라가니까 안 좋겠죠. 네, 그래서 이거는 선후 관계가 바뀌면 또 다른 문제인데, 신장 기능이 나빠진 환자한테 아몬드 가루를 권하는 건 안 좋습니다. 아몬드 가루를 많이 먹으면 콩팥 기능이 나빠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엔젤님이 같은 성분 혈압약인데 로디엔 복용 후에 가려움증이 심했고 노바스크로 바꾸면 없어졌습니다. 이럴 수도 있나요? 예, 가능합니다. 로디엔은 노바스크의 절반 용량을 하나로 만든 약이고요. 뒤에 붙은 염기 배열이 틀립니다. 그래서 앞에 암로디핀 성분은 같지만 이 노바스크는 베실레이트고요. 노디엔은 아마 말레이트인지 뭔지 뒤에 붙은 게 아마 틀릴 겁니다. 산 붙는 게요. 그래서 다른 성분이기 때문에 끝에 있는 염기 서열이 틀리기 때문에 성분 서열이 틀리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노디엔을 쓰지 마시고요. 노바스크 반환을 드시는 게 맞습니다. 네, 윤희준 님이 콩팥병 환자한테서 중탄산 나트륨이 대사성 신증에 좋다고 하는데 맞나요? 네, 저희가 먹는 약으로 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붓기가 심하거나, 왜냐하면 이게 소듐 바이카보네이트거든요. 그래서 뒤에 바이카보네이트, 중탄산은 염기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몸이 산성이 되는 것을 중화를 시켜주겠지만 앞에 있는 소듐기에 붙여서 가기 때문에, 소듐이 뭡니까? 소금기잖아요. 그래서 붓는 환자들한테 쓰는 게 굉장히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 하지만 중탄산 나트륨 쓰고 있습니다, 실제로요. 근데 쓸 수 있는 분들에게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크리스탈리 님이 질의 답변 고맙다고, 우리 애청자신데 감사합니다. 리사님이 급하게 투석 공부 중이신데 아이고 딱한 사정이네요.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그 내신장이 콩팥 대한신장학회 유튜브 있고요. 또 저희 채널도 있습니다. 이동용의 콩쥐팥쥐에도 좋은 내용들 많이 들어있으니까 오셔서 많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비온 뒤 재생 목록에서 이제 다 통폐합이 돼가지고요. 제 재생 목록이 없어지고 이제 만성병, 내과 이래서 고지혈증, 고혈압 이런데 이제 그 방송한 내용들이 통폐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비욘드에 들어가서 버밀연세내과 이동형을 치시면 거기에 이제 제가 그동안 방송했던 100여 개의 방송들이 쭉 나오더라고요.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최근에 우리 최초의 PD가 제가 전번에 방송했던 내용을 가지고 홍파병 환자들의 야채 먹기, 채소 먹기 이거를 롱폼 형식으로 편집을 해서 올렸는데 꽤 많은 분들이 봐주셔가지고 예, 감사드립니다. 그런 것들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덕임님 질문 마지막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콩팥병 4기고요. 지금 19 점수고요. 투석은 얼마가 돼야 투석하나요? 네. 점수로 투석하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15점 미만을 우리가 5단계 말기 콩팥병이라는 표현을 써서 그때부터는 언제든지 투석할 수 있는 대상이 되시는데, 그렇다고 15가 된다고 땡 15 되면 바로 투석합시다, 이건 아닙니다. 이 투석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신장내과 전문의 또는 투석 전문의가 하는데요. 여러 가지 또 응급으로 투석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콩팥 기능은 5단계지만 특별한 증상이 없고 환자가 어느 정도 좀 유지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저희가 투석을 최대한 미루는 경우도 있지만, 최근에는 특히나 당뇨병이 있는 환자들 같은 경우에 말기 콩팥병이 온다 그러면 조금 일찍 투석하는 게 조금 더 좋다는 데이터들이 있어서 좀 일찍 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점수로 보면 15점 미만으로 떨어지면 투석의 대상이 되시지만 반드시 15점 땡 된다고 바로 투석하는 건 아니다. 이 부분은 담당하시는 선생님과 상의하셨으면 좋겠고요. 투석 전문의는 다른 건가요? 그러셨는데, 투석 전문의라 하면요, 저는 의과대학을 졸업하고요, 인턴 1년을 마치고 내과 전공의 생활을 4년 했습니다. 저희 때는 4년이고요. 지금 현재는 3년인데 4년을 마치고 저는 내과 전문의를 딴 다음에 저는 세부 전공으로 신장내과, 저희 콩팥병을 보는 신장내과를 전공을 선택을 해서 1년 동안 대학에서 이제 펠로우 과정, 이제 전임의 과정을 수료를 하게 되면 투석 전문의 자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투석 전문의라 하면 이런 신장 투석이라 하면 이제 혈액 투석과 복막 투석을 얘기하는데, 이런 투석 분야를 전문적으로 내과 전문의 중에서도 이런 분야를 최소 1년 이상을 대학병원에서 추가로 수련한 의사들에게 신장학회에서 부여하고 있는 자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르죠. 그래서 주로는 그냥 투석의 전문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심지어는 이 투석 전문의가 있는 병원에서 투석을 받느냐 아니냐를 가지고 생존율이 달라진다는 이런 논문들이 최근에 국내외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투석을 받으시는 병원을 고르신다고 하면 투석 전문의가 있는 병원에 반드시 찾아가시기를 권유를 드리고요. 그러면 어디가 투석 전문의가 있는 병원이냐 궁금하시잖아요. 대한신장학회 홈페이지에 보시면 투석 전문의들이 근무하는 회원병원 명단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라다푸님이, 저희 지금 뒤에 방송이 없어서요, 제가 이것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라다푸님이 신장 기능이 안 좋아져 있는데 투석 전 단계입니다. 이게 이제 15점 미만이라는 건데요. 수치도 나빠지지 않게 유지 가능할까요? 60대 후반입니다. 네, 유지는 가능하겠지만 지금 연세를 감안했을 때 향후 몇 년 사이에 투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약 한 번 잘못 먹거나 감기 한 번 잘못 걸리거나 뭐 폐렴 걸리거나 이렇게 해서 감염병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확 악화가 되면 투석에 이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살얼음판을 걷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특히나 식이 관리 타이트하게 하시고 수분 관리 타이트하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약도 콩팥에 영향을 주는 약들 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굉장히 살얼음판에 있다. 조금만 삐끗해도 바로 투석을 할 수 있는 상황에 계시기 때문에 이 줄타기를 잘 하셔야 된다, 이렇게 권유를 드리고, 지금 보고 계신 주치의 선생님이랑 잘 상의하셔서 선생님 말씀 따라서 잘 하시기를 권유를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투석을 10년만 늦출 수 있어도 굉장히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학회 가니까 누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향후 이종장기 이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향후 한 10에서 15년 후에는 조금 더 상용화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미 미국에서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종장기 이식, 그러니까 뭐 돼지 콩팥 이식 받은 분들이 3개월 이상 사신 데이터가 아직까지는 없어서 지금 그렇긴 한데, 조금 더 연구가 되면 아마 10년에서 15년 후에는 그런 것들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피아님, 신부전 말기로 혈액 투석하면 혈압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투석 후에는 혈압이 많이 좋아지죠. 왜냐하면 붓기와 요독이 빠지기 때문에
혈압은 정상 혈압까지 돌아오거나 최소한 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투석 치료를 하게 되는 거죠. 54분이네요. 네, 오늘 일단은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뒤에 방송이 없지만 항상 50분에 맞추고자 하는 저게 있어서 추가 질문이나 궁금하신 부분은 오늘 방송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제 채널 이동영의 콩팥콩팥에서 한꺼번에 모아서 저희 채널 라이브에서 여러분들 말씀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거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3월 13일 세계 콩팥의 날 행사 역시 비욘디 지금 이 채널에서 오후에 4시간 동안 생방송 하는데 그때 두 번째 방송으로 여러분들 찾아뵐 것 같고 3월에도 마지막 주 화요일 오후 1시에 부산 라이브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네, 그간에 건강하시고요. 감기 조심하십시오. 감사합니다.